자, 오늘은 146쪽입니다. 163번 문제죠? 146쪽의 163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지문은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분쟁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하여 미리 거래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맞죠? 2번 타인명의 예금이란 이른바 차명 예금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 예금을 말한다. 맞죠? 3번 금융기관이 타인명의 예금임을 모르는 경우에는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맞죠? 하지만 타인명의 예금임을 아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예금주를 예금주로 봐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맞죠? 4번 절세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실무상으로는 거래 상대방에게 타인 명의 예금의 위험성에 관하여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맞죠? 5번 공동 명의예금은 원칙적으로 공동 명의인 각자가 자기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각자인데요. 전원이 하셔야 됩니다. 전원이. 공동명의 예금은. 그래서 146쪽의 해설 참고 박스 안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7쪽으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 줄 2번, 동그라미 2번 공동명의의 예금 개설 절차 나와 있죠? 1번 거래신청서에 명인 전원이 실명을 적고 전원이 실명을 적어야 돼. 전원이 명인 각자의 실명 확인 증표를 증거하여 실명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명의금의 지급, 사고 신고, 이자 소동 및 원천 징수 등 처리 방법에 대한 공동명의 계좌 개설용 각서를 증거해야 돼요. 3번 명인별 거래인감, 거래신청서 및 통장을 신고받아야 돼요. 4번 주된 예금주로 신규를 하고 나머지 예금주는 부기한다. 맞죠? 5번 공동 명의 계좌임을 전산원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맞죠? 3번 공동 명의 예금 취급 시 위상. 이랑 공동명예금은 제출받은 각서에 따라 예금 청구상의 명인 전원의 기명과 함께 신고된 인감이 날인된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맞죠? 2번 공동명의 예금에 대한 재사고 신고는 반드시 명인 전원에 연소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유의사항 두 가지를 생각해 봤고 예금 개설 절차를 생각해 봤는데 전원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기보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정답 163번은 5번이었어요. 5번 맨 끝에 각자가 틀렸죠. 전원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147쪽에 164번으로 넘어가십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 미성년자 예금을 친권자가 과점 주주이며 대표자인 법인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이해상반 행위다. 이거는 이해상반 행위 아니에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이해상반 행위란 친권자에게 이익이 되고 맞죠. 미성년자인 자에게는 불이익한 행위를 말한다. 맞죠. 이해상반 행위는 친권자에게만 유리한 거예요. 이해상반 행위는 친권자에게 유리한 겁니다. 친권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친권자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거는요. 친권자에게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에게는 불리한 겁니다. 미성년자인 자에게는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상반행위를 갖다가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니까. 따라서 2번은 맞아요. 3번 이해상반 행위는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이 제한되며, 맞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선임된 특별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맞죠? 4번 미성년자예금을 친권자가 지급받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맞죠? 5번 미성년자 명의예금을 미성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에게라고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니까 921조에서는 요거를 갖다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147쪽에 맨 끝에 참고 박스 안에 나오죠? 네모 안에. 그래서 164번은 정답 1번이었어요. 1번만 틀렸어요. 자, 이어서 148쪽 165번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약관 해석의 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약관 해석에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약관 해석에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여러분, 약관 해석. 객관적 합리적 해석의 원칙 맞죠? 신의 성실의 원칙 맞죠? 자, 약관 해석의 원칙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게 지배하고 있죠?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계약 법률행위를 하시면 계약서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약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대기업체다, 우리가 고객, 소비자다, 을이 이런 경우에 갑의 횡포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인터넷상에 많이 떠오르고 있죠? 갑의 횡포가 있어요. 그런데 약관도 갑의 횡포냐? 약관심사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약관의 해석 원칙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약관 해석 원칙 중에서 제일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약관을 지배하는 대원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 믿음을 헛되하지 않도록 계약에 임하자는 원칙입니다. 또 객관적 합리적 해석의 원칙 있죠. 객관적 합리적 해석의 원칙. 객관적 합리적 해석의 원칙. 자,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야지 약관을. 소비자, 고객이 불리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돼. 또 대기업체, 작성자 분리원칙이죠? 작성자가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약관을 해석할 때는 약관 해석의 원칙을 하고 있어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하고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고객 소비자가 똑똑한 분이에요. 똑똑한 분 누구죠? 영세민. 영리하고 세련된 민주시민. 뭐 공부하신 분이요? 자산관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약관, 계약서 뒷면을 꼼꼼히 읽고, 아니 이건 나한테 불리하네? 요거 약관 고쳐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약정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을 우선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4번 보시면 확대해석의 원칙 그런 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반대로 축소 해석의 원칙이다. 이게 있는 거죠. 축소 해석의 원칙이에요. 확대 해석은 없어요. 자, 축소 제한 해석의 원칙이죠. 그거는 뭐예요? 그렇죠.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라.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했을 때. 작성자 분리 원칙과 마찬가지예요.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라. 그런 얘기죠. 따라서 보험자의 면책조항 등은 축소 해석을 해야 돼. 보험자의 면책조항 이런 건 축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165번은 4번이 틀렸어요. 확대 해석이라는 건 없어. 면책조항은 축소 해석을 해야 돼. 보험계약을 했을 때. 그래서 축소 해석이지 확대 해석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약관이 뭐냐?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 약관이 약관이지 뭐야? 그러면 실력 향상이 절대 안 돼요. 기업이나 보험회사, 은행, 금융기관 등이 개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 내용 내지 계약 조건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속력이 있느냐, 약관이. 자, 약관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약관 구속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약관에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구속력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구속력이 있느냐? 왜 구속력이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는데, 법이다! 약관은 법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약관은 규범이다.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약관에 왜 따라가야 돼요? 약관이 왜 구속력 있는 거예요? 고객이 합의를 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의 일종이다. 고객이 합의를 해줬다고 보는 겁니다. 나는 합의한 적 없는데?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합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또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정관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정관은 구속력이 있느냐? 정관은 구속력이 없다고 하셔야 돼. 왜 정관이 구속력이 없죠? 정관이 계약이다. 그럼 틀리죠, 이거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정관은요? 정관은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요거는 자치법규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속력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관과 정관은 다르다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명시무가 있어요. 그래야 이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 규정이 돼 있거나 부연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 규정에 들어있다. 그러면 명시무도 면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법조문에 들어있어서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할 때죠. 불과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일부 무효 이거에 예외를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요게 주차장 사건이에요. 자, 주차장 사건은
사실상의 계약에도 나오죠. 사실상의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유료 주차장에 주차 관리원 아저씨가 안 계신데 파킹을 했어요. 그런데 차 뺄 때만 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요금을 징수하네? 열받아가지고. 아니, 난 당신하고 계약한 일도 없고 파킹할 땐 없다가 왜 차 뺄 때만 되면 요금을 징수하느냐? 줄 수 없다! 따졌지. 소송까지 갔지. 그랬더니 유료 주차장에 아무도 없어도 주차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한다. 사실상의 계약관계. 이것도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갑 측이 이름이 뭐예요? 이횡포. 우리 누구예요? 김운전.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인데 주차장에 파킹하려고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차장 내에 일어나는 재반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주차장 내에 일어나는 파손,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약관이 있다. 그런 약관이 있다. 그럼 이때 공정거래원에 이 행포를 제소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요 약관 조항만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무효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만 됩니다.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약관과 관련된 실제 분쟁을 확인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148번에 165번은 정답 4번이고, 자, 이어서 166번으로 넘어갑니다. 149페이지 166번. 다음 중 은행의 부수 업무가 아닌 거. 자, 은행 업무는 고유 업무와 부수 업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은행 업무도 우리 일반 상식으로도 파악이 돼야 되고, 현 문제 한 문제 정도 살짝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의 업무는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 업무 중에서 고유 업무는 뭐냐? 수신 업무. 이게 은행의 고유 업무죠, 수신 업무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신 업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환 업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수적 업무. 이건 뭐가 있어요? 부수적 업무 및 경영 업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직업 보증 의무가 있는 거죠. 직업 보증 업무.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증권 주식 업무. 이런 거 있어요. 또 팩토링 사업 이런 거 있죠? 팩토링 사업. 시설 대여대금. 팩토링 사업 업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166번, 149쪽에 166번 다음 중 은행의 부수 업무가 아닌 거 대여금고 부수 업무죠. 팩토링 사업 부수 업무죠. 아닌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1번도 2번도 정답 아니죠. 3번 주식 납입금 및 수락 업무 부수 업무죠. 받을 어음 보관 업무 부수 업무죠. 내곡한 및 왜곡한 업무. 한 업무는 오히려 고유 업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곡한이든 왜곡한이든 오히려 고유 업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으로 하셔야 돼. 5번으로. 자, 그래서 167번 넘어가십니다. 약관 편입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래. 약관의 개시 의무. 약관 편입 요건이죠. 약관 4번 교부 의무. 약관 편입 요건이죠.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한 요건. 중요 내용 설명 의무. 역시 편입 요건에 들어갑니다. 4번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약관 4번 교부입니다. 틀렸죠? 약관 4번을 교부 기업체가 보험회사가 소비자 고객에게 주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명시를 해야 계약이 약관이 계약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확인했죠? 설명 명시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언제죠?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 규정에 들어가 있어서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 이런 건 설명 명시무가 면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고객 소비자에게 설명 명시를 해줘야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관이.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5번 약관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맞죠? 그래서 167번은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150쪽으로 넘어갑니다. 150쪽 넘어가시면 16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일 중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그 계약을 승낙한 날 생명보험 계약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회사와 고객이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일 중 맞는 것을 고르래. 1번 아니죠? 2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그렇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돼요. 그래 보험회사에 책임 개시일이 됩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고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은 날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일 중 맞아요? 보험료를 내야지. 납입해야지. 4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한 날 관계없어요. 5번 보험자가 승낙 후 보험증권을 교부한 날. 자, 제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죠. 자, 거기 해설 참고 박스에 보시면 책임 개시일 소개가 되고 있죠. 생명보험계약은 청약서가 제출되어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고도 생명보험회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까지에는 약간의 시일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는 약관상의 계약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날로부터 보험금 납부일의 지급 책임을 지기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통상 보험기간의 시기를 어느 일시로 표시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보험료 안 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회 보험을 납부하셔야 돼.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69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의 설명이다. 중 틀린 것은 1번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했다. 아니, 우리 그 보험사고가 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보험사와 고객 간에, 소비자 간에 보험 계약을 할 때 이 보험 든 것이, 보험 계약을 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경우래요.
응? 그러면 1번 169번의 1번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보험계약, 사망보험계약이죠.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에 한정치산자가 뭐였어요? 한정치산자가 심신이 미약한 자, 박약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가 심한 자. 그래서 자기나 자기 가족의 생계를 몹시 궁박 어렵게 하므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이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청구를 받은 자죠. 이번엔 뭐로 바뀌었어요?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뭐야? 정신, 노령, 장애, 또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사무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후견인. 후견인은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후견인은 미성년 후견인도 들어가고 후견 감독인 법인도 들어가고 또 검사, 법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한정심판 개시 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개시 심판을 받으면 이분이 뭐가 돼? 피한정 후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 무효죠. 2번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보험계획에서 심신 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심신상실자가 전에 금치산자였었죠. 그리고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피성년 후견인. 자, 심신, 미약, 박약 이런 분, 재산의 낭비가 심한 분은 바로 한정치산자죠. 그리고 피한정견으로 바뀌었죠. 자, 그거 정정합니다. 이때는 무효죠, 보험계약. 3번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보험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요거는 뭐예요? 무효죠, 무효. 4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무효죠, 무효. 5번 생존을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보험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이거 뭐예요? 뭐예요? 유효지, 유효. 자,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이런 거 있어요. 따라서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유효.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5번. 자, 151쪽 170번 넘어갑니다. 자, 태아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이 됐죠? 다음은 고지무,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맞는 것은 1번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고지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틀렸죠? 있죠. 2번 고지무 위반 사실을 알고 1개월이 지나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틀렸죠?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모집인이 계약자의 고지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면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있죠. 틀렸어요. 4번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고지무 사항을 건강진단서에 판단했을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이때는 없어요. 틀렸습니다. 5번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자 앞에다 개짜 하나 집어넣고 계약을 활용할 위반 사실을 알았어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다가 약을 활용할 요거 빼주시고
계약 당시 고주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죠. 알았을 때 이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5번이 맞아요, 여러분. 5번이 정답이고 1번, 2번, 3번, 4번은 맨 끝에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이어서 171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 발행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유가증권 신고서지.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총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해서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71번입니다. 171번. 다음 중 172번이죠. 다음 중 증권거래법상 내부자 거래가 금지되는 내부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1번 당해 법인 및 그 임직원, 이건 내부자죠. 2번 당해 법인의 주요 주조, 10% 이상 주조 및 사실상 지배 주조, 요거는 내부자죠. 3번 당해 법인에 대해 인가 등 감독 권한을 가지는 자, 이건 내부자예요. 내부자 거래 될 수 있어요. 4번 2차 정보 수령자, 이거는 내부자 아니에요. 5번 회사 내부에 내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년 도달되지 않으면 이건 내부자로서 내부자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52쪽 넘어가시면 참고는 와 있고 두 번째 줄 내부자에 포함되는 자, 세 번째 줄 회사 내부자, 해당 회사 및 그 회사 임직원, 대리인 및 주요 주조, 이런 분들은 회사 내부자예요. 내부자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152쪽 네 번째 줄 내부자는 아니나 내부자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회사 인가, 허가, 지도, 감독, 기타 권한을 가지는 자, 내부자로 인정됩니다. 해당 회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내부자로 인정되죠? 주요 주주 및 내부자로 인정하는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임직원, 대리인이 개인일 경우는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내부자에 포함되죠. 직접 정보를 받은 자, 회사 내부자 또는 내부자로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자. 내부자였던 사람은 내부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해 내부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72번 4번이었습니다. 172번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73번 넘어갑니다. 다음은 국세부가의 원칙들이다. 옳지 않은 거. 실질 과세 원칙. 국세부가의 원칙이죠.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부가의 원칙이죠.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은 세법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세법 적용 원칙이죠. 근거 과세 원칙. 이것도 국세부가의 원칙이죠.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이것도 국세부가의 원칙이죠. 따라서 세법 적용의 원칙인 소급 과세금지 원칙, 정답 3번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3번은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 틀린 지문은 왜 틀린 것인가 확인하시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봐도 모르는 문제는 기본서를 찾아가서 확인하시면 내 머리가, 내 뇌가 받아들여 줍니다. 한두 번 할 때는 이해를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두세 차례 반복하면 결국 내 머리에 저장이 됩니다. 우린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독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독 이상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